지하에 300여억 배럴의 석유가 묻혀 있다는 사실은 한때 베네수엘라를 라틴 아메리카의 두바이로 만들어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25년이 되자 역설이 드러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보유한 나라가 정작 휘발유 부족에 시달려 국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기름을 가득 넣기 위해 밤새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다. 카라카스에서는 맥도날드를 볼 수 있지만 감자튀김 대신 유카튀김이 제공되기도 한다. 식사 대금을 내기 위해서는 미국 은행 계좌를 통한 송금이 필요하다. 볼리바르 화폐는 사실상 무가치하기 때문이다. 변두리 지역에서는 현금 인출기가 일주일에 3달러만 뽑을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또 불빛조차 없는 거리에서는 운전자들이 신호등 앞에서 멈추기를 두려워한다. 강도를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아마존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나라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인 엔젤 폭포와 울창한 밀림, 그리고 외부와 단절된 차에 살아가는 부족들을 품고 있다. 전설 속에서는 식인 풍습에 관한 이야기도 전해진다. 석유 낙원으로 불리던 이곳은 이제 사치의 잔재와 극심한 빈곤이 뒤섞인 파편적인 현실만 남았다. 도대체 무엇이 라틴 아메리카의 두바이를 이토록 몰락의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일까? 이제 우리는 이 모순 가득한 베네수엘라 2025의 진짜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한다. 방대한 석유 자원과는 대조적으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일상은 드물게 볼 수 있는 비극을 보여준다. 천연 자원은 풍부하지만 국민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린다. 이는 국가가 귀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개발 지수는 낮고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사회 불안이 만연한 자원의 저주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10년 넘게 이어진 초인플레이션은 한때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던 볼리바르 화폐를 사실상 무가치한 종이 조각으로 전락시켰다. 어느 시기에는 100만 볼리바르 지폐로 겨우 빵 한 개를 살 수 있었고 밀가루 한 봉지 가격이 며칠 만에 2배로 치솟기도 했다. 은행들은 엄격한 현금 인출 제한을 두어 국민들은 일주일에 약 3달러 정도만 ATM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결과 기본적인 생필품 구입조차 치열한 투쟁이 되었다. 카라카스에서는 고급 식당과 슈퍼마켓이 여전히 영업 중이지만 국내 은행 카드 사용은 불가능하다. 대신 미국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나 미 달러 유로 현금 결제를 요구한다. 이는 제재와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국내 결제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공급망 붕괴는 곳곳에서 기묘한 장면을 만들어낸다. 카라카스의 맥도날드는 수입 감자가 부족해 감자튀김 대신 토종 작물인 유카튀김을 내놓아야 했다. 지역 식당들은 시장에 남은 제한된 식재료에 따라 메뉴를 바꾸며 그 결과 음식의 품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매일 출렁인다. 거리에서는 강도에 대한 공포가 깊다. 운전자들은 불빛 없는 교차로를 절대 신호에 멈추지 못하는 곳이라고 부른다. 차를 세우는 순간 대낮에도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 지역에서는 공식 화폐 체계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진다. 커피 한 자루 달걀 몇 개, 심지어 결혼 반지나 몇 그램의 금 조각이 화폐의 역할을 대신한다. 페리아델 트루에케라 불리는 물물 교환 장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수세기 전 이미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생활 양식이 되살아나고 있다. 전력과 식수 부족은 생활고를 더욱 가중시킨다. 외곽 지역의 많은 주거 단지에서는 일주일에 이틀에서 사흘 정도만 물이 나온다. 주민들은 양동이에 물을 받아 저장해야 하고 밤에는 양초나 플라스틱 병을 개조한 석유 램프로 불을 밝힌다. 석유가 풍부하지만 휘발유가 부족하고 맥도날드는 있지만 감자튀김이 없으며 광물이 많지만 빵 한 덩이조차 사기 힘든 현실. 이 겹겹이 쌓인 역설은 자원 의존형 경제의 실패와 정치 금융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붕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휘발유는 한때 생수보다도 더 저렴했다. 단 몇 센트만 있으면 기름 탱크를 가득 채우고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2025년 그 시절의 풍경은 이제 사라진 사치스러운 추억일 뿐이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이 나라가 역설적으로 휘발유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배급표까지 도입할 정도다. 수십 년간 정유시설이 방치되며 심각하게 노후화되었고 국제 제재는 부품 촉매제 외화 유입을 차단하여 보수와 재건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운영 중인 주유소는 늘 사람과 차량으로 가득하다. 주유를 기다리는 줄은 몇 킬로미터나 이어지고 많은 운전자들이 밤새 대기하기 위해 해먹과 음식을 챙겨온다. 그러나 그들이 얻는 것은 겨우 수십 리터의 기름뿐이다. 국경 산악지대에서는 공식 주유소조차 사라졌다.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핀피네로스라 불리는 밀거래 상인들에게서 정부 가격의 5에서 6배에 달하는 값으로 휘발유를 사야 한다. 정부는 엄격한 규정을 도입했다. 각 차량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가득 주유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유량 상한까지 설정되었다. 이로 인해 연쇄적인 혼란이 발생한다. 시외버스는 운행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며 승객들은 빽빽이 몰리거나 화물차를 얻어 타야 한다. 운송비 폭등은 쌀, 밀가루, 의약품 가격을 매일같이 끌어올린다. 많은 농촌 지역은 연료 부족으로 보급 차량이 장거리 운행을 감당하지 못해 사실상 고립 상태에 놓였다. 보건부문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대형 병원들은 구급차에 기름이 없어 환자를 실어 나르지 못하고 검사 샘플 운반이 중단되면서 수술을 취소하는 경우가 속출한다. 비상용 발정이마저 연료가 떨어져 수술 도중 수술실이 암흑에 잠기는 참사가 벌어진다. 농민들은 배정된 며칠간의 주유 기회를 이용해 서둘러 수확을 마치고 나머지 기간에는 농지를 방치해야 한다. 일부는 흑시장에서 디젤을 구하기 위해 식량을 바꾸는 위험한 선택을 하며 적발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한때 거의 무료나 다름없던 휘발유 가격은 이제 수십 배로 폭등해 서민 노동자들의 감당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 많은 가정들이 자녀의 통학이나 생계용 운송을 위해 가전제품이나 결혼예물인 금을 팔아 연료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연료 위기는 위험한 암시장도 키웠다. 휘발유와 경유는 국경을 넘어 밀수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플라스틱 통에 저장되어 화재와 폭발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일부 범죄 조직들은 지역 공급망을 장악한 뒤 제멋대로 가격을 올리며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항공기에서 내려다보면 베네수엘라의 도시는 밤이 되면 암흑에 잠긴다. 오직 주유소 앞에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에 불빛만이 반짝일 뿐이다. 이는 석유 바다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기름은 마치 수입품처럼 비싸게 사야 하는 나라의 아이러니를 상징하는 장면이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석유 항구와 산업 중심지를 연결하는 현대식 고속도로망을 자랑했다. 그러나 장기간의 경기 침체 이후 인프라는 빠르게 붕괴하며 물리적 상징적 균열을 남겼다. 국가 에너지 관문인 술리아주에서는 홍수 이후 농촌 다리의 40% 이상이 파손되었지만 보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0년대에 건설된 철제 교량들은 녹슬고 구멍이 뚫려 하중 제한을 받는다. 농산물을 실은 트럭들은 몇 배나 먼 우회로를 달려야 해 운송비는 치솟고 채소와 과일은 시장에 도착할 때 이미 시들어버린다. 국도를 달리다 보면 곳곳에 깊은 웅덩이가 도로를 덮고 안데스 산악지대의 도로는 산사태로 끊겼지만 복구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주민들은 우기의 시냇물을 건너기 위해 임시 대나무 다리를 세우고 이는 늘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전력망 역시 교통만큼이나 낡고 취약하다. 베네수엘라는 구리 수력 발전댐에 의존하지만 설비는 노후했고 가뭄으로 저수지 수위가 낮아져 발전량은 급격히 감소했다. 24시간에서 48시간에 이르는 장기 정전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고 일부 지역은 한 달에 5, 6일이나 전기가 끊긴다. 전기가 끊기면 필수 서비스 전반이 마비된다. 백신 수산물 육류를 보관하던 냉동 창고는 기능을 잃고 식품은 폐기된다. 마라카이보 호수 인근의 어류 가공업체들은 전기와 식수 부족으로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는다. 많은 학교들은 수도 펌프와 조명을 가동할 수 없어 수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다.
암흑은 곧 치안 불안을 동반한다. 많은 가정은 플라스틱 병을 개조한 석유 램프나 양초에 의존하지만 빈민가 밀집지에서는 화재 위험이 커진다. 경찰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순찰이 드물어지고 야간 범죄를 통제하지 못한다. 주민들은 마을 초입에 나무 막루를 세우고 자경단을 꾸려 낯선 이가 접근하면 서로 경고를 주고받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은 급격히 늘어나 이 농업 국가를 세계 3대 에너지 수출 강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풍부한 외화 수입 덕분에 정부는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고 무상 교육과 거의 무료에 가까운 공공의료를 제공했다. 카라카스에는 지역에서 가장 현대적인 지하철이 개통되었고 해안 전역을 따라 고속도로가 뻗어나갔다. 그러나 오직 석유에만 의존한 번영은 경제의 허점을 가렸다. 막대한 석유 수입이 재정을 채우자 정부는 점차 농업, 제조업, 기술 산업을 소홀히 했다. 이것이 바로 네덜란드병 현상이었다. 볼리바르 화폐의 가치가 인위적으로 상승하면서 국내 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갔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던 시절 베네수엘라는 마치 끝없이 쓰고도 남는 나라처럼 지출했다. 휘발유는 생수보다 싸게 팔렸고 전기와 수도는 사실상 무상 제공되었다. 그러나 이 막대한 이익은 노르웨이처럼 국부 펀드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 1980년대와 2014년 유가가 폭락하자 베네수엘라의 재정은 대체 산업 부재로 무너졌다. 1960, 1970년대에 건설된 노후 해상유전은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 매년 5만 배럴에 달하는 폐유가 마라카이보 호수로 흘러들어가 오염을 일으켰고 수만 명의 어부들이 생계를 잃었다. 2017년 이후 국제 제재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정유 시설에 필요한 부품과 화학 촉매제를 수입하지 못했다. 그 결과 원유 생산량은 하루 300만 배럴 이상에서 2023년에는 80만 배럴 이하로 추락하며 반세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외화 수입의 95%를 차지하던 석유 산업의 붕괴는 공공부채 초인플레이션 인도적 위기를 동반하는 악순환을 불러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네수엘라는 한때 남미의 파리라 불렸다. 네온사인이 빛나는 대로 솟아오르는 고층 빌딩 급속히 부유해진 중산층이 그 풍경을 장식했다. 마라카이보는 서방우의 석유 수도로 불렸고 밤마다 불타오르는 가스 횃불이 호수 위에 반사되며 번영의 상징이 되었다. 1970년대는 번영의 정점이었다. 중동 위기로 석유 가격이 3배나 뛰면서 베네수엘라의 1인당 소득은 스페인과 그리스마저 넘어섰다. 수많은 국제 전문가들은 이 나라가 곧 라틴 아메리카의 호랑이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막대한 수입은 고속도로 마이케티아 국제공항, 기념비 대륙 규모의 체육단지 건설에 투입되었다. 국민들은 휘발유 보조금, 무료 전기, 수도, 식량 보급에 익숙해졌고 장기적 위험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 번영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농업, 제조업, 과학, 교육은 외면당한 채 방치되었다. 1980년대 말 국제 유가가 폭락하고 2014년 충격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던 가격이 30달러 수준으로 곤두박질 치자 베네수엘라의 재정은 불과 몇 달 만에 붕괴했다. 인플레이션은 세 자릿수, 네 자릿수로 치솟았고 볼리바르는 폭락했으며 외환 보유고는 국가를 지탱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국가의 자랑이던 중산층은 실업자로 전락했고 이제 연금은 증발했으며 수천 개의 민간 기업이 파산했다. 한때 번화하던 쇼핑몰은 폐허가 되었고 네온사인으로 빛나던 대로는 차갑게 어두워졌다.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는 석유 국가의 함정을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다. 자원 수출에만 의존한 번영은 산업과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고 유가가 추락하자 석유 수입에 의존한 복지 시스템 전체가 무너졌다. 그 결과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위기가 뒤따랐다. 경제사회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수많은 매혹적인 자연의 경이로움을 품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인 엔젤 폭포다. 높이 979m를 넘는 물줄기가
테프이산 정상에서 쏟아져 내려 아마존 밀림의 장엄한 풍광 속에 하얀 물보라 장막을 만든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아마존의 많은 지역은 여전히 원시적이고 고립된 상태다. 이곳은 현대사회와 동떨어져 살아가는 원주민 부족들의 터전이며 밀림 깊숙한 곳의 일부 소수 집단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전설과 민간 설화가 전해진다. 그 중에는 사냥과 식인 풍습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 이 땅을 더욱 신비롭게 만든다. 베네수엘라는 거대한 생태관광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불안정한 정치 상황, 취약한 관광, 인프라 허술한 치안으로 인해 이 국가는 천혜의 자연 자원을 경제 회복의 동력으로 삼지 못하고 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굳건한 정신은 어두운 터널 끝의 작은 빛처럼 꺼지지 않고 남아있다. 그것은 고향을 지키려는 이들에게 정신적 에너지가 된다. 10년이 넘는 불황 동안 500만 명 이상의 베네수엘라인들이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 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주 물결을 만들었다. 그들은 콜롬비아 브라질 국경을 넘거나 더 멀리 칠레, 미국, 스페인으로 향했다. 목적은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 송금하기 위해서였다. 2024년 기준 이 해외 송금액은 국내 총생산의 6~7%를 차지하며 수백만 가정이 식사와 약품을 마련하고 자녀 학비를 내는데 결정적인 생명줄이 되고 있다. 떠난 이들이 있는 한편 여전히 수백만 명은 남아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몇몇 비정부기구 젊은 창업가 그룹, 그리고 지역 종교 공동체들은 정부가 버리고 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창의적인 해법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버려진 컨테이너를 활용한 수경재배 농장은 낡은 컨테이너를 온실로 개조해 신선한 채소를 길러낸다. 이 채소는 한때 신선식품을 구할 수 없어 식량 사막이라 불리던 빈곤 지역에 공급된다. 작은 농업 협동조합도 등장했다. 농민들은 집단으로 콩 옥수수를 재배하고 가금류를 소규모로 사육하며 씨앗과 비료를 나누고 화폐 대신 물물 교환을 통해 볼리바르의 가치 하락에 휘둘리지 않으려 한다. 또한 교회와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공동급식소는 매주 수천 끼의 무료 식사를 아이들과 노인에게 제공한다. 전기와 수도가 끊긴 탓에 정규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자 마을 회관 같은 공간에서 자원봉사 교사들이 임시교실을 열어 아이들이 학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젊은 기업가 세대가 적응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들은 초소형 기술 스타트업을 설립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활용하며 온라인 과외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수출 자문을 제공하거나 가정 규모의 전자상거래 상점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직접 미달러로 결제를 받고 국내 은행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국가 전체를 바꿀 만큼 크지는 않지만 공동체의 회복력과 창의성을 보여준다. 농민들은 빗물을 모아 태양광으로 작은 펌프를 가동해 수경재배 농장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자선단체들은 해외 교포들의 송금을 모아 홍수로 고립된 마을들을 연결하는 임시 목조 다리를 세운다. 또한 은퇴 의사들이 이끄는 일부 이동의료팀은 휴대 약상자를 들고 오지 마을을 찾아가 말라리아 치료약을 배포하고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한다. 해외 베네수엘라인들의 연대의식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그들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고 소형 발정이 채소 씨앗 교과서를 고향에 보내고 있다. 덕분에 합판과 양철 지붕으로 지어진 임시 학교들도 수업을 이어갈 수 있으며 일부 교사들은 생활비를 지원받아 떠나지 않고 공동체에 남아 봉사할 수 있다. 작은 수경재배 밭 가을 위에 놓인 나무다리 태양광 전지로 불을 밝힌 교실. 이 모든 것은 위기라는 거대한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엔 미약한 조각들이지만 바로 그 조각들이 희망의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지속 가능한 부흥을 위해서는 제도적 경제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끈기와 연대는 아직 희망이 꺼지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기초에서 시작된 이 작은 노력이 당장 국가의 운명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신뢰와 믿음을 지켜내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미래의 베네수엘라가 새로운 출구를 찾을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생존을 건 질문 앞에 서 있다. 어떻게 하면 천연자원 의존 국가들이 겪는 자원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정치개혁, 경제 다각화, 농업 재건, 국제협력 확대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와 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야 투자 유치와 사회 안정 그리고 혁신의 동력이 마련될 수 있다. 오늘날의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저희의 이전 영상 2025년 베네수엘라의 현실, 세계에서 가장 역설적인 나라를 놓치지 마시기 바란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더 가혹한 현실의 이면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이다. 전기가 끊긴, 병원 무너져가는 학교 생존을 위해 어린 나이에 노동에 내몰리는 아이들의 이야기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두바이라 불리던 이 땅이 이제는 어떻게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지 그 전모를 확인하려면 알림종을 켜두시라.